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10회차 우리 동명대학교 조창 클래식 음악 포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레이스 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려갖고 제가 오면서 걱정을 좀 했어요. 오늘 또 사람들이 오실까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비를 뚫고 또 이렇게 음악과 그리고 강의에 직접 이런 에너지를 느끼시려고 오신 여러분들을 참 존경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베토벤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전반기에 오신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김주영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네. 또 어제는 또 우리 오늘 김 기자관장이 오셨는데 똘레랑스에서 해운대 달맞이에 있지요. 거기서 김주영 선생님을 모시고 또 지인분들과 또 직접 초대를 하셔가지고 지인분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차이콥스키 그 음악회를 하고 또 오셨네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좀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음악가들을 또 초대해서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과 즐기면서 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하우스 콘서트 이런 개념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그런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주영 선생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강의 제목은 베토벤을 이루는 4가지 혁명, 변화, 변신, 예언 오늘 기대되는데요. 강의 내용과 이렇게 있는데 김주영 선생님은 모스크바 또 프로코피에프 예술기념 국제콩쿠르에서도 1위 없는 2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태리도 독일도 참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이 피아노 그게 굉장히 또 저도 러시아에 있었지만 굉장한 강점이 있는데 모스크바 또 파리 그랜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또 2위를 하셨고 또 서울종합예술대학교 전임교수 추계예대 상명대 견인교수를 또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형문화재단 전문위원과 한국 페스티벌 앙상블 단원 그리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진행자였었죠. 서울종합예술학교 학과장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한 6권의 책을 내셨는데 지금 따끈따끈한 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리고 우리 강사님 모실까요?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더 피아니스트 해가지고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QR코드로 딱 돼 있어가지고 또 음악을 굉장히 또 다 들을 수 있도록 했고 한 15명의 정말 대단한 피아니스트들의 에세이를 담은 거라서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나시면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제가 나중에 단톡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깨워주고 베토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실 우리 피아니스트 김주영 선생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큰 박수로 우리 김주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주영입니다. 지난 봄에 뵙고 또 가을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봄에 여기서 저 보신 분 좀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이쪽에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쪽 계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시간이 7시 39분입니다. 이 시간에, 아무리 아침형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에 여기에 다 준비하셔가지고 나와서 또 강의를 들으실 준비 마치시고, 또, 빈속이 아니시려면 식사도 하셨어야 됐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부지런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제가 진지하게 존경의 말씀을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완전히 비몽사몽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냥 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런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단히 부지런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무슨 얘기를 보태야 될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베토벤에 대한 얘기를 이번 학기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류 최고의 작곡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논의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되고 이제 더 이상은 나눌 얘기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연구되고 다 밝혀진 그런 인물인데 거기에다가 위대한 그 작품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원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부족한 그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위대한 작품에 흠을 입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오늘 제일 제가 걱정하고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내용이 앞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겹치지 않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그런 관심사입니다. 겹치지 않는 얘기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혈액형 A형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왜 이렇게 많죠? 네, 저도 A형 감사합니다. 예, B형. B형,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O형은요? O형 많으시네요. O형 많고. 네. 자, AB형 평소에 손 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지만, 네, AB형. 네, AB형도, 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자신있게 손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A형이고요. 참고로, 음악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재미있는 그 통계가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요, B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B형이 50%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압도적인 거거든요. B형이 50%라고 하는 건. 제가 표본이 얼마 안 돼, 한 100명 정도 표본밖에 안 되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A, O, A, B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는 피아노 전공인데요. 피아니스트들한테 손 들어보라 그러면 A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그것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자, 베토벤은 혈액형이 뭐였을까요? 전 모릅니다. 뭐였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AB형이었을 거다. 네. AB형이신 분들은 수긍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또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자, A형이었을 것 같다. B형이었을 것 같다. O형이었을 것 같다. 화를 잘 내니까. 네. 그 다음에 AB형일 것 같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B형이었을 것 같아요. 네. B형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B형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서 절대 비하가 아닙니다. B형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변덕을 잘 부르기 때문에. 네. B형은, 변덕은 나의 힘. A형은 B형을 봤을 때 매우 힘이 듭니다. 네. 제가 그걸 너무 잘 아는 게 저는 굉장히 트리플 A형이거든요. 트리플 A형, 완전히 트리플 A형인데 소심한.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친구 중에서 한 사람만 빼놓고 다 B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이게 정말 잘 안 맞아요. B형인 사람, 특히 B형 여자가 A형 남자를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답답해.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혀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A형 남자가 봤을 때 B형 여자는 정신없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아니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지라고 생각해요. B형인 분들은 이렇게 제가 더 한 5마디만 더 하게 되면은 화를 내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B형하고 A형하고 아기 때부터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형은 계획표가 있으면 내가 이 계획이 잘 맞춰졌으니까 잘 실천해야지 라고 딱 마음을 다잡는데 B형은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표를 봤을 때도 B형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B형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자꾸 뭘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력이 좋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저만 빼놓고 제 주변에 작가, PD 몽땅 다 B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식이냐면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자유방치를 해둬요. 왜 그러냐면 B형들은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좀 하여튼 A형에 비해서는 좀 간이 크죠. 그래서 한 번은 저보다 더 소심한 초대 손님이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음악이 나가는데 그 분이 아주 소심한 여자분이에요. 조그만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저 선생님, 네. 저기 여기는 항상 이러신가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밖에 PD님하고 작가님하고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안에 스튜디오 안에 있고 바깥에 PD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화장실 갔고 한 사람은 뭐 컴퓨터에서 뭐 다른 일 하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생방송은 아니지만 끝난 다음에 네, 뭐 오늘 좀 급한 일이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사람 간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PD하고 작가한테 방송하고 있는 중간에는 우리를 좀 보고 있어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보고 우리를 이렇게 좀 주시하고 있어야지 되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소심하게 따졌더니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김주영 선생님은 어차피 다 우리 손바닥 안에서 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봐도 상관없어요. 자, B형들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사고방식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혁명, 변화, 변신, 예언인데 이 네 가지 키워드 중에서 두 가지가 변자가 들어가잖아요. 일단 변덕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변덕이라 B형인가? 하여튼 간에 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물론 B형은 제가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B형들의 창의력은 정말 부럽습니다. A형은 그냥 있는 그대로 고지 곧대로 가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B형은 뭐가 있으면 뭐가 주어지면 꼭 내가 이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부터 시작한다고요. 굉장히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냥 반항을 위한 반항이 아니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베토벤은 절대로 기존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심지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 중에서 지금까지 최고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걸 부정했어요.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음에는 다른 걸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재미있는 영화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베토벤에 관련된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뭐 좋은 영화는 몇 번 봐도 참 훌륭한 것처럼 베토벤에 관련된 이야기는 곱씹을수록 우리가 그야말로 더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다. 자, 베토벤의 혁명적인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그 결론이 여기서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베토벤이 해놓은 공헌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을 음악 속에다가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인간이 음악을 만들지 뭐 누가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가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사람 안에 음악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그 뭐 당연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전파 그러니까 18세기에까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비례가 가장 큰 미덕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딱 수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비례가 맞아떨어지고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높은 미적인 수준이자 그 기준이자 어떤 그런 그 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비례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전파에는요,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 아마 고전 음악에 대해서 혹시 조예를 가지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메트로놈이 있잖아요, 박자기. 예. 이 메트로놈 숫자가 그러니까 적혀져 있는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고전파 같은 경우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빠른 악장 알레그로, 느린 악장 아다지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지? 혹은 그냥 내 주관으로 하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알레그로의 메트로놈 속도가 120이다라고 했을 때, 아다지오 느린 악장, 매우 느리게 했을 때 이걸 어느 정도로 잡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60으로 잡으면 돼요. 혹은 90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 수학적으로 120에서 갈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엉뚱하게 58, 67 이런 숫자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수학적으로 딱 따질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료적으로 봤을 때 그 수학적으로 따지는 그 템포가 정확하게 작곡가가 원하던 템포이자 권장되던 속도였어요.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이런 메트로놈 숫자도 그렇게 수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고전파 시대는 18세기까지는 그게 맞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더 높은 미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랬는데 베토벤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베토벤 시대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깨질 때에 베토벤이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 베토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음표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는 데 성공을 거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매우 불완전하고 불균형적이고 늘 뭔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존재가 만드는 음악이 완벽하게 균형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인간적인 음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차르트에 대해서 지난 학기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쾌열 304번이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단조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슬프면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고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차르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이 쾌헬 304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검색하시면 항상 지금까지도 나오는 설명이 뭐냐면 만하임과 파리 등을 모차르트가 여행할 때 같이 동행했던 모차르트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으로 이 작품을 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작품의 슬픔은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자기가 쓰는 작품에서 그런 슬픔의 영향이 드러났겠죠. 하지만 반면에 모든 면에서 완벽한 비례를 맞춰야 되는 그 고전파 시기, 모차르트의 시기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불완전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면은 안 된다. 엄밀히 따져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인간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익숙지 않았던, 음악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정말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너무 죽을 정도로 슬픈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런데 그게 음악에서 안 나타난다고? 혹은 나타나면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베토벤은 화를 내고 싶을 때는 화를 내고, 웃고 싶을 때는 웃고, 박장대소하고 싶을 때는 박장대소하고, 분노할 때는 막 그냥 터뜨리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이 그렇게 작품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의 작품 가운데서
정말 정말 많은 작품들이 물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품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그런 그 베토벤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입니다. 이 작품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994년작으로 베토벤이 내 불멸의 연인에게라고 하는 서두로 시작하는 그 편지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다시 말해서 베토벤이 불멸의 연인이라고 생각을 한 여인이 누구였느냐를 찾아가는 베토벤 사후에 그의 제자였던 신틀러가 찾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추리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멸의 연인의 말하자면 그 주인공이 될 만한 여성이 3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3명 중에서 이제 누구가 진짜냐라고 하는 얘기도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영화가 거기 그 부분은 픽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영원히 안 나올 거예요. 불멸의 연인이 누구였는지. 또 지금은 이런 거예요. 불멸의 연인이 누구였는지 아는 게 이게 중요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미스테리는 남는데 어찌됐든 이 영화에서는 뭐 제가 스포가 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영화 픽션상으로는 이제 밝혀집니다. 어찌됐든 첫 번째 후보자였던 줄리에타 구이차르디라고 하는 이탈리아계 귀족 여성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악은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인데요. 피아노 소나타 8번. 근데 이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장면인데 결국은 여기서 이 감동을 받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음악이 그때까지는 전혀 그렇게 느꼈던 그런 음악이 없는 거였죠. 여기서 잠깐 피아노 치는 사람을 이제 베토벤으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베토벤이 아니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하는 거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That music affected me like none I had ever heard before. And as for Beethoven, I was soon overcome. I feared I might faint. Hello. Oh, didn't see you. I have to go back. Oh, you are leaving me. To listen to that ass who plays like a kitchen maid or Clifton staccato. This music is beautiful. I was told that the Viennese had superior taste. Clearly, in your case, it's not true. You must be Giulia Guicciardi. I hear there's quite a contest for your charms. Sir, you're rude and offensive. I'm leaving. Do you play the piano? What? I intend to be your teacher. I shall call for you tomorrow at 10. You shall be barred from the house. I could not believe the outrage. This ugly man, surely a servant, had called at the front door. She has the piano. Julia, a gentleman is here to see you. He says he's your new music teacher. Father, there has been a mistake. This man is a common oaf. He accosted me last night. Send him away at once. I will not.
It would be a shame on our household.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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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I present Ludwig van Beethoven? 네. 여기서 비로소 이제 리차르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무례한 남자가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게 이제 30년 됐습니다. 이 영화가 30년 전의 모습이죠. 게리 올드만 배우 베토벤 역할을 한 배우도 굉장히 젊었고 그리고 여기 리차르드 역할을 한 발레리아 골리노도 굉장히 젊었습니다. 게리 올드만 배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네. 어떤 역할로 기억을 하십니까? 워낙 명배우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떤 역할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많은 역할이 나왔지만 그래도 오래된 이때 당시 영화인가요? 레옹에서 그 악독한 형사 아니 경찰, 비리 경찰이죠. 정말 어떻게 그런 악역이 있을까 싶은 악역. 그 외에도 뭐 주로 굉장히 성격파 배우적인 어떤 그런 역할로 악역을 많이 했지만 상도 받았죠. 처칠 역할, 윈스턴 처칠 역할을 해서 또 상을 받기도 했고 하여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로 악역 배우를 좀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악역으로서 굉장히 그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또 한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In front of the boy. What did the horse say? And I was allowed to attend the Yeah. 네. 이 사람이 이제 쉰틀러입니다. 쉰틀러가 베토벤에게 배우면서 그 베토벤의 말하자면 음악에 대한 음악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약간 암시와 복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베토벤이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erhaps it's nothing. And perhaps it's the key to him. Perhaps they're right and I should let it go. But I cannot. It's impossible for me. Why? It was that damned sonata. The Kreutzer. At the time, I entertained ambitions of a musical career. I'd gone to Vienna to study and was fortunate enough to be taken by Schuppanzich as a pupil. He and George Bridgetower, the famous virtuoso from Africa, were about to premiere this new Beethoven sonata at Count Razumovsky's that evening. And I was allowed to attend the rehearsal. It was there that the seed of a mystery was planted that haunts me to this day. Do you like it? Shh. I cannot hear them. But I know they are making a hash of it. What do you think? Music is a dreadful thing. What is it? I don't understand it. What does it do? It exalts the soul. Utter nonsense. If you hear a marching band, is your soul exalted? No, you march. If you hear a waltz, you dance. If you hear a mass, you take communion. It is the power of music to carry one directly into the mental state of the composer. The listener has no choice. It is like hypnotism. So now, what was in my mind when I wrote this?
A man is trying to reach his lover. His carriage is broken down in the rain. The wheels stuck in the mud. She will only wait so long. This is the sound of his agitation. This is how it is. The music is saying. 네, 작곡가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음악이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뭐 듣는 사람에게 뭐 그야말로 소울이 맑아지게 된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인간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게 그 음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불안정하고 제일 부족한 게 많고 굉장히 많이 그 말하자면 비뚤어졌던 그런 그 사람을 그대로 전혀 여과 없이 나타내고 있는 게 자기의 음악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들으셨던 베토벤 소나타 8번 피아노 소나타 8번 B창 맨 앞에 그 굉장히 느리고 게다가 무거운 장송곡과 비슷한 그런 서주로 시작하거든요. 그거 자체도 그때 당시로서는 사람들에게 서프라이즈였어요. 이렇게 무겁고 어둡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이 사람은 전혀 교육받지 않은 야만적인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만적인 혹은 정신이 좀 이상한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왔었지만 2악장 잠깐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마이크로 증폭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네, 괜찮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변주곡에 대한 얘기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변주곡은 그야말로 일정한 주제가 있고요. 주제를 말하자면 변형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다채롭게 자신의 작곡 기법을 말하자면 뽐내고 나타내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각자 작곡가들의 개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곡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이 베토벤이 처음에 창작을 시작하던 18세기 말에는 일정한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주곡의 개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변주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빠른 주제는 빠른 템포였다 하더라도 느린 변주가 한번 나온다든지, 혹은 주제가 장조의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주 중에서 단조가 나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룰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베토벤은 처음부터 다 깼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틀림없이 B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 꼭 이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런 변주, 이런 룰에 의해서 이런 말하자면 규칙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좋은 아이디어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음악사의 수없이 많은 작곡가들 중에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방법, 멜로디를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 뭐 이런 거는 베스트 컴포저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술술 생각하게 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장 많이 갖추었던 작곡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토벤의 멜로디는 물론 아름답고 베토벤 정말 감동적이지만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베토벤 말고. 모차르트, 네, 또 바흐, 예, 좋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모차르트, 바흐 다 당연히 멜로디 메이커로서의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슈베르트, 네, 또 쇼팽, 네, 또 차이콥스키, 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멜로디가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멜로디를 잘 못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멜로디를 잘 못 만들어내는데 위대한 작곡가 된 사람은 제 생각에는 브람스 같은 사람입니다. 예, 멜로디를 잘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만든다기보다는 멜로디를 길게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토벤은 멜로디를 길게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짧은 것만 있으면 돼요. 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변형을 시키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런 데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타고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타고난 능력은 다른 작곡가들보다 뒤졌을지 모르지만 아이디어 면에 있어서는 베토벤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타고나게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로 많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곡가들은 모두 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인 건 사실인데 베토벤이 그 중에서도 제일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 변주곡을 만드는 걸 보면은 특히 그렇습니다. 자, 일부 작품은 주제가 첫머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생성되기 이전 단계부터 작품이 시작되는 흥미로운 경우도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주제가 예를 들어 내가 주제로 삼는 멜로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주제는 다른 작곡가가 만든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다른 변주곡들도 그런 게 많거든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작곡가의 주제를 가져와서 그 멜로디를 가지고 자기가 변주곡을 만드는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아요. 변주곡에서는. 근데 자기가 만든 주제인데 자기가 만든 주제를 처음에 짠하고 등장시키지 않고요. 주제 이전의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거부터 보여주고 주제는 한참 있다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저 같은 사람이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어디에서 주제가 나오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예, 중간에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작품이 영웅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입니다. 교향곡 3번이죠. 마지막 악장은 지금 여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 같은 곡을 같은 멜로디를 전작인 12개의 원무곡 중에서 7번째 곡. 이건 정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작품번호 43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이거는 독립된 관현악곡이고요. 오케스트라 곡이고. 작품번호 35의 피아노 변주곡. 이거는 에로이카 변주곡이라고 해서 많이들 연주를 하는 그런 피아노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곡들에서 쓰였고, 작품번호 55니까 이 영웅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마지막에 쓰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주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2003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베토벤의 에로이카라고 하는 BBC에서 만든 TV용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이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글 자막은 없는데 영어 자막만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자막으로 보시는데도 별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그리고 고증을 굉장히 잘했고요.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자로 나서서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말하자면 OST라고 할 수 있는 베토벤의 영웅교향곡 연주 자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꼭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자, 이 중에서 There is no life without you. Dizziness and but My husband has a 네. excellent. Extraordinary experiment upon an unsuspecting world. I should like to hear it again. Shall we say 2,000 florins for 6 months? Have we a sum?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하이든입니다. 베토벤은 하이든에게 배우기도 했고요. 하이든은 1809년까지 생존했어요. 이분은 1732년에 태어나서 1809년까지 살았어요. 77세까지 사셨는데 이때 당시에 77세면은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100살 넘어 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장수를 하시면서 뭐 교향곡을 104곡 이상 썼고요. 뭐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정말 뭐 비엔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원로 작곡가였는데 베토벤도 당연히 하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했고요. 이 영화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픽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이 에로이카 3번 교향곡의 초연장에 와서 듣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제가 있냐고 물어보죠. 4악장 연주하기 전에. 여기 그리고 이제 4악장 연주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Heroism. 영웅주의라고 얘기하죠. Excellent. 이 존 엘리엇 가디너가 연주하는 이 오케스트라 편성은 소위 원전 연주라고 해서요. 이때 당시 베토벤 시대의 악기라든지 스타일을 그대로 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베토벤 역할을 한 사람은 그 영화 호빗에서 나왔던 주인공이에요. 네,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배우. 아직 주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멜로디가 아니라 주제가 아니라 그냥 그 주제를 이루는 베이스 라인을
나타내주는데 지나잖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제가 여기서부터 주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변주입니다라고 하는 그 경계 자체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냥 쭉 이어가는 거예요. 영화는 이렇게 초연되는 이렇게 놀라운 작품,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작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놀라움이라든가 이런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정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죠. 영화 굉장히 잘 만드는 영화입니다. 하이든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Everything is different. Quite. Very tiring. Unusual, though, wasn't it? Unusual. He's done something no other composer has attempted. 하이든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시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될 거라고. 자기 머릿속에는
자기 같은 노인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노이즈하게 들린다고. 근데 이게 너무 새로운 거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라고 하이든은 베토벤의, 젊은 베토벤의 그 아이디어를 인정해 줍니다. He's placed himself at the center of his work. He gives us a glimpse into his soul. I expect that's why it's so noisy. But it is quite new. The artist as hero. Quite new. Everything is different from today. 이 장면은요, 베토벤이 원래 이 곡을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Excuse me, 나폴레옹이 sir. There's Menzel. I'll just say hello. 황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베토벤이 이제 스스로 실망해서 나폴레옹에게 바치는 헌사를 취소하죠. 이 장면입니다. What will you have, sir? I beg your pardon. I said, what will you 네, have? 벌써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 영화에서는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베토벤이 사랑했던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 얘기도 나옵니다. Menzel's just back from his club. There's news from Paris. What news? Bonaparte's just made himself emperor. Emperor. Yes. He's had a coronation and everything. He's no longer first consul. He's an emperor. Just like all the others. Eat your fish, please. 베토벤은 스스로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을 그러니까 쫄짱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웅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권력을 쫓는 그런 못난 인간이었구나. 그렇게 실망한 거죠. 실로 어마어마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50분 이상 걸리는 작품이거든요. 이때까지는 교향곡이 50분 이상이 걸린다? 이거 자체를 상상도 못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베토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베토벤의 그 인생 자체가 그랬었던 거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 베토벤이 아니었으면 이루지 못했었던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자, 변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은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워낙 그야말로 변덕을 많이 부렸다. 변덕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약간 부정적인 게 들어있으니까요.
베토벤은 이런 식이에요. 어떤 작품, 어떤 아이디어라도 두 번을 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이 작품이 한 200여 곡을 헤아리는데 똑같은 작품이 한 곡도 없어요. 베토벤 작품 중에서 이 곡하고 이 곡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작품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세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작품을 썼어요.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제 너는 됐다. 이제 이 방향으로만 나가라. 이렇게만 쓰면 너는 대박이다. 이러는데 베토벤은 자기 집에 가서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게 잘못됐어. 다음에는 완전히 새롭게 해볼 거야. 또 새로운 거 해볼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증이 있었던 거죠. 진짜 그런 부분이 베토벤의 에너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도 작품을 완성하려면은 제로 상태에서 항상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베토벤 이상의 사람이 저는 음악가로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룬 게 있고 자기가 평가받은 게 있는데 그걸 다 부정하고 다시 또 제로 상태에서 시작한다고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베토벤은 근데 매번 어떤 작품을 쓰든지 간에 그랬었던 거예요. 자, 베토벤 5번과 6번 교향곡. 이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제가 일깨워 드립니다. 똑같은 시기에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날 초연됐어요. 그런데 5번 교향곡 운명과 6번 교향곡 전원 교향곡이 그냥 베토벤 작품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요. 이게 한 작곡가가 만든 곡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색깔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곡이거든요. 근데 그걸 동시에 착수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도 놀라움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베토벤의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뭐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시는 곡이지만 잠깐씩 약간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연주자로 보여드릴게요. 카란. 자, 운명경곡 1악장의 앞에 부분이죠. 이 주제, 빰빰빰빰 하는 이 주제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이거를 다른 구체적인 사실로 만들지 마시고 음악으로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빰빰빰빰 하는 이 네 개의 음으로 되어 있는 주제는 흔히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라고 베토벤이 제자한테 설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운명 혹은 뭔가 의미심장한 그 베토벤의 어떤 그런 일생과 굉장히 진지하게 연관을 시키기도 하고요. 혹은 전혀 아니다. 이 베토벤이 항상 음악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둔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적인 거를 지키지도 않았고 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고 먼저 이랬기 때문에 집세를 받으러 온 주인 아줌마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걸 듣고 이거를 주제 삼아서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집세에, 말하자면 집세를 받으러, 이게 내 돈이 없는데 집세를 받으러 왔구나. 이게 뭐 내가 아무리 훌륭한 작곡가로 좋은 작품을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운명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설보다는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이 가장 유력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베토벤이 이 숲길을 산책하는 걸 굉장히 많이 좋아했죠. 예, 그래서 숲에서 걷다가 구상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 어디나 지구의 북반구에 가면 어디든지 있는 새라고 하는데 하여튼 뽁뽁뽁뽁 하는 우는 새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새의 울음소리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베토벤은 귀가 잘 안 들렸잖아요. 새가 우는 울음소리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찌됐든 새 울음소리는 잘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새들의 울음소리나 숲속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가지고 구상을 얻었던 작곡가는 많습니다. 올리비에 메시앙 같은 사람도 있고요. 프랑스의 그 메시앙 20세기 작곡가. 이 메시앙은 거의 조류학자 정도 급의 어떤 그런 새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새 울음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카톨릭 그 종교관이 음악에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작곡가인데요. 베토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선조 중에 선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운명교향곡은 그러하고요. 자, 전원교향곡 1악장 앞에 보입니다. 이 앞에 부분에서도 역시 즐겁게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가 이 관악기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이 전원교향곡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고 또 운명교향곡에 비해서 훨씬 더 평화적인 분위기인데 평화로운데 이 전원교향곡은 조그마한 그 말하자면 타이틀들이 악장마다 붙어 있죠. 첫 번째 악장은 시골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즐거운 기분, 뭐 이런 겁니다. 시골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즐거운 기분.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까 제자가 뭐 리스도 나왔고 신틀롯 나왔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방입니까? 그랬더니 베토벤이 또 욕을 했다 그러죠. 이 바보들아. 여기서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전원을 맞이했을 때, 자연 환경에 놓였을 때의 기분을 그린 거지, 어느 지역인 게 중요하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그렇게 앞서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그 동네가 마음에 드셨나 보다라고 해서 작품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 안에 놓였을 때의 그 기분을 그린 거지 그걸 그렇게 지엽적으로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참 후에 나타난 프랑스의 인상주의 같은 것들을 베토벤이 미리 예견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예견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언입니다. 후기작, 그러니까 베토벤이 후기에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든 작품은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온고지신의 정신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제 이 후가라고 하는 대위법, 여러 가지 멜로디를 한꺼번에 겹쳐서 쓰는 그 대위 기법의 최고봉의 형식이 후가인데 후가를 많이 그 도입을 했죠. 후가는 이미 베토벤 이전에 위대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그러니까 이 만든 후가가 가장 발달된 그리고 복잡하면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그 후가들이었는데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작품에 그 후가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 어떤 작품에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 후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작품 번호 133의 이 대푸가, 디 그로세 후그 같은 경우는 제목 자체가 후가고 한 악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 난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역시 이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카핑 베토벤 영화 역시 또 걸작으로 남아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이 디크로세프가가 처음에 나오고요. 마지막에 나오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주제 역할을 합니다. 카핑 베토벤에서는 에드 해리스 배우가 베토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시 또 아주 명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에드 해리스는 젊었을 때는 액션 역할을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에게는 친숙한 영화가 설국열차 있잖아요. 설국열차 많이 보셨습니까?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 맨 마지막에 맨 끝에 그 기차칸에 타고 있는 최종 보스, 그 사람이 에드 해리스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잠깐 보실게요. 그로세프가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영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 여기서 베토벤의 카피스트, 그러니까 사보로 일했던 안나 홀츠가 베토벤의 마지막을 임종을 받는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You're awake. I was waiting for you. The fugue, Maestro. I heard it. I heard it just the way you do. 자기가 선생님이 듣듯이 이제서야 그 후가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 그렇다면 이 베토벤이 이 후가를 구상할 때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이 장면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You must come with me, please. You must come. They're about to start. It's Beethoven. He wanted me. They're going to come. Bring them along.
장면도 굉장히 고증을 잘한 건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여기다가 양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일종의 보청기 같은 건데 그래도 안 들렸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베토벤이 너무너무 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 긴 대롱 같은 그런 막대기를 구해가지고 그걸 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피아노 현에다가 대고 한쪽을 자기가 입에다 물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래서 울림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다 그냥 이렇게 말로 생각하고서 넘어가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음악이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예. 저 아래로 그냥 물이 다 떨어져요. 아래층으로 다 떨어져요, 물이.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Did you hear it coming up the stairs? Could you hear it? Yes, Maestro. What is it? It's the Grosser Fugue. The fugue for the new quartet. It's been going round in my head for weeks. I've been up all night working on it. What do you think? May I? This is the beginning. Well, do you like it? Be frank. I value your frankness. I think it's ugly. Ugly? You think it's ugly? Of course it's ugly. But is it beautiful? I don't understand. She doesn't understand. It's meant to challenge your sense of beauty. I'm opening up music to the ugly, to the visceral. How else can you get to the divine except to the guts of man? See, here, this is where God lives, not in the head, not even in the soul, but in the guts, because this is where the people feel Him. The intestines twist and coil to heaven, bowels closer to enlightenment than the brain. You can't have your head in the clouds unless there's shit on the soles of your boots. Come on, sing it with me. Come on. So? I'm sorry, Maestro. I don't understand. Gives me the right. You built. World doesn't need another Beethoven, but it may need you to cross over it. What did you think of it? 그래서 Let's 이제 copy out the fugue and see what the world 연주를 thinks of it.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 이해를 못하죠. 다 집에 가요, 그냥. Excellent! You did it! You did it! My God, you're deafer than I thought. I just don't hear it the way you do, Maestro. I'm sorry.
It's all right, Arnolds. It doesn't matter. It doesn't. It had to end this way. 결국 충격받은 베토벤은 여기서 쓰러지고 맙니다. 아무튼 영화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작품 번호 133의 대후가는 실패한 작품일까요? 미래를 위한 작품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곡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은 대부분의 음악들이 다 이렇게 물음표로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베토벤의 음악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 작품은 그 물음표가 크면 클수록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음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마침표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베토벤의 음악이 위대한 것은 그 물음표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연주 한 곡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세요? 네, 제가 고른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중에서 마지막 선악장입니다. 근데 이 곡은 뭐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이제 돌아가신 지 4년 된 저희 어머니가 참 생전에 좋아하셨던 그런 곡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찌 해서 저희 어머니 생전에는 제가 이 곡을 연주하는 걸 딱 한 번밖에 못 들려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또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은 이렇게 너가 살아생전에 조금 더 효도를 했었어야 됐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큰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는 하는 고마운 베토벤의 음악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모차르트와 베토벤으로 2024년 만났는데 또 다음 학기에는 어떤 작곡가를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저를 또 불러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뜨겁게 또 강연을 감사합니다. 해주신 우리 김주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물음표로 마지막을. 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더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니콜라에바랑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신 호로비츠, 라흐마니노프 한 15명의 피아니스트가 있는, 네,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여러분들 김주영 선생님 책,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베토벤 오늘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물음표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베토벤처럼 조금,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또 도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11회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항상 참석하시던 우리 총장님께서 강원도 고교 방문을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아쉬워하셨습니다. 네, 다음 회차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